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이 집 며느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당장 짐 싸서 꺼져. 그날 시어머니의 말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나도 이제 지쳤어. 그 한마디만 남기고 차갑게 등을 돌렸죠. 희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희은의 안에서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는 걸. 쫓겨났던 그 여자가 어떻게 그들 앞에 다시 설 수 있었을까요? 이희은에게 35번째 생일은 축하가 아닌 고통스러운 절연의 날이었습니다. 10년간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갇혀 살았던 성북동의 거대한 대저택은 그녀에게 빛나는 유리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차가운 늦가을 비가 창문을 긁는 소리는 희은의 심장을 후벼 파는 비수 같았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눈물이 엉겨붙어 쭈글쭈글해진 이혼 합의서 한 장. 그것이 그녀의 10년 세월을 상징하는 전부였습니다. 대저택의 정문은 육중하고 거대한 철문이었습니다. 그 문이 굉음을 내며 철커덕, 쾅 하고 닫히는 순간 희은은 자신이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상실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지고 소멸되었음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선 희은의 몸을 차가운 비가 인정사정 없이 때렸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희은의 영혼까지 얼려버릴 듯 했습니다. 희은이 이 유리 감옥 안에서 겪었던 10년의 세월은 감시, 멸시, 그리고 영혼을 갉아먹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 여사는 희은을 며느리가 아닌 집안의 불길한 기운을 가져온 불임의 저주 그 자체로 취급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의 매 순간은 고문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이 귀한 백자 식기에 손을 대? 대를 잊지 못하는 여자 주제에 숨만 쉬어도 집안의 기운을 깎아먹어. 차라리 식모 노릇이라도 제대로 해서 내 밥값을 해야지. 윤 여사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따뜻함도 없었고 오직 날카로운 비난과 경멸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희은은 난임 치료를 위해 매일같이 병원을 오갔습니다. 고통스러운 호르몬 주사는 희은의 몸을 퉁퉁 붓게 했고 정신마저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의학적 소견은 민준에게도 원인이 있음을 지목했지만 윤 여사는 그 진실을 묵살했습니다. 윤 여사의 세계에서는 오직 며느리의 불임만이 존재하는 유일한 죄목이었습니다. 희은을 가장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남편 강민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윤 여사의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언제나 서재 구석에 숨거나 급작스러운 출장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희은이 난임치료 부작용으로 새벽에 구토를 할 때도 그는 침실을 벗어나 다른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늘 공허했고 그의 입술은 언제나 침묵으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희은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에 대한 그의 사랑과 존중이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는 것을 잔인하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희은이 난임 치료의 고통과 윤 여사의 모멸적인 비난을 견디다 못해 무릎을 꿇고 애원했을 때였습니다. 희은은 온 집안의 하인들과 식솔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 여사 앞에서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윤 여사는 희은의 얼굴에 들고 있던 고급스러운 실크 손수건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년, 불길한 년, 내가 우리 집의 운을 다 갉아먹고 있어. 당장 나가. 내 얼굴에 묻은 흙탕물 냄새도 역겨워. 그때 민준이 조용히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희은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희은을 구원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희은의 목숨줄을 끊어냈습니다. 희은아, 이제 그만하자. 나도 정말 지쳤어. 이 고통, 더는 감당 못하겠어. 깨끗하게 정리해줘. 지쳤다는 그의 한마디는 희은이 지난 10년간 홀로 짊어졌던 모든 고통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희은은 모든 감정이 마비되는 듯한 충격 속에서 비틀거리며 낡은 가방을 끌었습니다. 대저택의 문이 닫히고 그녀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세상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절망의 순간 희은의 몸 안에서는 이미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10년간의 불임 저주를 깨고 두 개의 작은 생명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희은은 그 모든 절망 속에서 가장 소중한 희망, 쌍둥이 딸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희은은 파멸의 날, 이미 새로운 삶의 북소리를 품고 세상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희은의 발걸음은 절망이었으나 그녀의 몸속에서는 생명이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희은에게는 기댈 어깨도 돌아갈 친정집에 따뜻한 불빛도 없었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최소한의 이혼 합의금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냉기가 닿지 않는 곳을 찾아 해남의 외딴 시골 마을에 있는 낡고 허름한 지하 고시원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창문조차 없는 그 지하방은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뒤섞인 마치 흙무덤 같은 곳이었습니다. 10년 전 호화로운 대리석 바닥을 밟던 희은에게 이곳은 지옥보다 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은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흘린 눈물이 너무 많아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동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새벽 4시, 희은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장통의 24시간 백반집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은 생선 비린내, 끓어넘친 기름때, 그리고 펄펄 끓는 증기로 가득 찬 전쟁터였습니다. 희은의 주요 임무는 산더미처럼 쌓인 식기를 처리하는 설거지였습니다. 차가운 물과 독한 세제에 절어 그녀의 손은 삽시간에 퉁퉁 부어올랐고 손등에는 붉은 습진이 피어나 피딱지가 앉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틈틈이 기침이 나왔지만 희은은 쉴 틈 없이 접시를 닦았습니다. 접시를 닦는 철그럭 소리만이 희은의 머릿속을 지워주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웠습니다. 나는 감정이 없는 기계다. 나는 오직 돈을 벌어야 하는 노동의 도구일 뿐이다. 설거지 일이 끝나면 오전 9시. 그녀는 곧바로 대형마트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서서 삑 바코드를 찍어대는 단순 반복 작업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점심은 30분간 서서 구겨진 김밥 한 줄로 때웠고 오후 5시 퇴근과 동시에 그녀는 공사 현장의 잡부나 포장 공장의 야간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흙먼지 속에서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일은 남성들도 힘들어하는 가혹한 노동이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매일 밤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잠들어야 했습니다. 희은은 하루 16시간씩 오직 잠자는 시간만 줄여가며 묵묵히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넉 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발은 퉁퉁 부어 신발이 맞지 않았고 다리에는 핏줄이 터져나와 보기 흉하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 난임 치료로 이미 지칠 대로 지쳤던 그녀의 몸이 마침내
비명을 질렀습니다. 새벽마다 속이 메스꺼려 먹은 것을 모두 토해냈고 몸무게는 끔찍할 정도로 빠졌습니다. 희은은 겁이 났습니다. 가진 돈도 없이 아프면 안 된다는 강렬한 생존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시골의 낡은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그저 과로 때문일 거라고, 비타민 주사 한 대만 맞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낡고 소박한 보건소 진료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희은에게 나이 지긋한 의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말을 건넸습니다. 희은 씨, 축하드립니다. 산모님의 뱃속에는 지금 작은 생명이 둘입니다. 쌍둥이 임신이세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멈췄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1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불임의 저주가 풀어진 순간, 그들이 그녀를 멸시하고 쫓아냈을 때 아이는 이미 그녀의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은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에서 느껴지는 미세하고 따뜻한 떨림. 초음파 화면에는 두 개의 작은 생명체가 서로 기대어 힘차게 심장 박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쿵쾅, 쿵쾅. 그 소리는 희은의 무너진 인생을 향한 희망의 북소리였습니다. 희은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억눌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벅차오르는 감격과 압도적인 감동이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당장 모든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당부했지만 희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멸시했던 자신을 구원해줄 쌍둥이 딸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희은은 굳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절망이 아닌 아이들을 향한 강한 책임감과 생존 의지로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약한 며느리가 아닌 두 생명을 품은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쌍둥이 딸 소율과 채율을 낳고 기르면서 희은의 삶은 더욱 촘촘한 노동의 그물망 속에 갇혔습니다. 아이들은 희은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희은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낮과 밤을 지웠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청소 용역이나 마트 아르바이트를 했고 아이들이 잠든 밤에는 고시원의 좁은 방구석에서 온라인 수공예 뜨개질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는 쉴 새 없이 뜨개질 바늘이 부딪히는 딸깍딸깍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고시원의 좁고 축축한 방. 희은은 아이들의 작은 몸에 가장 좋은 유기농 실만을 골랐습니다. 가난했지만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을 바늘 한 땀 한 땀에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거쳐 탄생한 아기 옷과 모자는 아이들의 체온만큼이나 따뜻했고 어머니의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희은은 단순히 물건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진솔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막 확산되기 시작한 소셜미디어 SNS를 활용해 자신의 제품에 절절한 이야기 스토리를 입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과거, 10년간의 불임 고통,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와준 쌍둥이의 이야기를 담담하고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이 옷은 10년의 절망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두 생명을 위해 엄마가 한 땀 한 땀 사랑과 책임감을 담아 만든 옷입니다. 이 옷을 입는 모든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진솔한 이야기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수많은 여성들과 고단한 육아에 지친 엄마들의 마음을 깊숙이 관통했습니다. 진심을 담은 엄마의 손이라는 키워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희은의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단순히 옷을 사는 행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희은의 고난에 대한 공감이자 그녀를 향한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였습니다. 희은은 꾸준히 제품 사진과 함께 아이들의 밝게 웃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제품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주문은 희은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을 줄여가며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이는 고시원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금액이었습니다. 돈이 늘어날수록 희은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복수를 향한 단단한 결의로 채워졌습니다. 밤새 뜨개질 바늘이 달아 부러지고 피로에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질 때마다 희은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돈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돈을 이길 거야. 반드시 그들을 이기고 내 아이들에게 이 세상 최고의 가치를 물려줄 거야. 이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멸시했던 이들에게 치명적인 복수를 가할 무기를 연마하기 위한 종잣돈이었습니다. 희은은 이제 나약하고 눈물 많던 과거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냉철한 사업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절망을 완전히 지우고 오직 복수를 향한 강력한 열망과 통제된 이성만을 담고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희은은 가난과 멸시를 이겨낸 위대한 투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뜨개질을 하고 돈을 모은 지 3년 만에 희은은 마침내 고시원 근처의 허름한 상가 1층에 작은 점포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중고 재봉틀 한 대와 희은인의 수선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걸었습니다. 재봉틀이 쉴 새 없이 드르륵, 드르륵 돌아가는 소리는 희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희망의 북소리 같았습니다. 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희은은 뜨개질 부업에서 배운 이야기와 공감의 힘을 상업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단순한 수선 가게가 아닌 옷에 깃든 사연과 추억을 수선해주는 곳이라는 특별한 컨셉을 내세웠습니다. 손님들은 옷을 고치러 와서 자연스럽게 옷에 얽힌 자신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희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낡은 코트는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실 때 입었던 건데 이제 소매가 너무 닳았어요.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어서 버릴 수가 없네요. 이 아기 신발은 첫 아이 돌 때 신겼던 건데 찢어져서요. 둘째 아이에게도 물려주고 싶어서요. 희은은 재봉틀 앞에서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옷에 묻어있는 추억, 눈물, 그리고 세월의 흔적까지도 함께 보듬는 듯한 기분으로 바늘땀을 놓았습니다. 희은은 천 조각을 꿰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낡은 기억과 상처를 보듬어주는 마음의 수선가 역할을 했습니다. 손님들은 희은의 가게에서 옷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얻고 돌아갔습니다. 사연수선이라는 독특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희은의 가게는 매일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희은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히 재봉 기술이 아닌 감정적 연결이라는 고부가 가치 서비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장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5년 만에 희은은 서울 변두리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같은 컨셉의 수선 가게 3곳을 연달아 차렸습니다. 각각의 가게에는 희은과 같이 정성껏 손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옷을 고쳐줄 수 있는 마음의 수선가들을 채용하고 훈련시켰습니다. 희은은 이들에게 기술 교육보다 공감하는 법과 진심을 다하는 서비스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때 우연히 희은의 가게를 찾았던 한 중견 의류기업의 전략 임원급 고객이
희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희은의 컨셉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희은 씨, 이것은 단순한 수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잃어버린 감정을 복원하는 리모델링 서비스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컨셉은 대한민국 주부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희은의 첫 수선 리폼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희은의 뜰이 탄생했습니다. 희은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매뉴얼, 직원 교육 시스템, 그리고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희은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돈이 사람을 버려도 사람이 만든 진정한 정성과 이야기는 반드시 돈을 벌어준다는 공식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은 희은에게 막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복수를 향한 열망을 더욱 크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희은은 이제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가치가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은 희은에게 상상 이상의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희은의 목표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멸시했던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즉 돈과 권력의 상징을 손에 넣어 그들의 명예를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희은은 돈이 가르쳐준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복수를 감정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계산 그리고 비즈니스 영역에서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희은은 이제 밤샘 뜨개질 대신 매일 새벽 5시마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이 시간은 그녀가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세상에 균열을 내기 위해 갈고 닦는 칼날을 연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경제신문, 부동산 경매 정보지, 법률 서적을 독파하며 스스로 금융과 투자의 지성을 무장했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완전히 걷힐 때까지 희은은 낡은 지도와 빨간 펜을 들고 투자할 곳을 찾았습니다. 희은의 투자 공식은 단순하면서도 극도로 과감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사라.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라. 희은은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모두가 절망하여 손을 뗄 때 오히려 그 속에서 기회를 잡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변호사와 회계사들을 고용해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손사래를 칠 때 희은은 오히려 투자를 강행했습니다. 희은의 첫 대형 투자 성공은 시어머니에게 쫓겨난 지 7년 후 그녀 나이 42살에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처음 손댄 것은 미래 재개발 예정이라는 소문만 무성했던 서울 변두리의 작은 상가 부지였습니다.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리스크만 높다고 평가했던 땅이었기에 희은은 그 상가를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민중과 윤 여사가 호화롭게 살던 그들만의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가치 없는 곳이었지만 희은에게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희은이 매입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그 부지는 정부의 3차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뉴스가 터지자마자 희은의 상가는 하루아침에 수백 배 폭증한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희은은 이 첫 번째 거대한 성공을 통해 복수를 위한 막대한 종잣돈을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들이 나를 버린 데가 그들이 가장 아끼는 명예와 돈으로 되갚아줄게. 부동산 투자 감각이 날카로워진 희은은 이후 새로운 투자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과 고급 요양 수요였습니다. 희은은 자신을 버렸던 윤 여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결국
의지하게 될 분야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노인 의료 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부지를 서울의 요지에 선점했습니다. 이 부지는 희은이 수소문 끝에 찾아낸 최고의 위치였으며 그녀가 파악한 민준의 병원 부지와는 지척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9년의 시간 동안 희은의 복합 자산은 7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희은의 낡은 가방 대신 이제 수백억의 자산과 막강한 권력이 희은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희은은 여전히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 이유는 생존이 아닌 복수 계획의 완벽한 실행 때문이었습니다. 희은의 모든 움직임은 이제 복수의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700억 자산가가 된 희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마지막 퍼즐인 복수뿐이었습니다. 희은은 전 남편 민준과 시어머니 윤 여사의 소식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가장 치밀하게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 참가. 희은은 최고급 샴페인을 홀짝이며 비서가 가져온 검은색 가죽 보고서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통제된 승리자의 그것이었고 그녀의 손목에 감긴 다이아몬드 팔찌가 희미한 불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희은이 쫓겨난 지 2년 후 민주는 젊고 부유한 재벌가 딸과 재혼했다는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희은은 그때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대를 잇는다는 명예, 오직 그것을 위해 또 다른 거래를 선택했구나. 그들의 명예에 대한 집착은 여전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희은의 복수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녀에게 과거의 고통은 이제 복수라는 강력한 무기를 연마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희은의 나이 45살. 희은의 비서가 들고 온 보고서는 희은에게 가장 달콤한 승전보처럼 들렸습니다. 대표님, 강민준 병원 경영 부실과 함께 재혼한 아내 측에 방만한 자금 운용 및 횡령 문제로 인해 부도 직전입니다. 병원 건물과 윤 여사님 명의의 부동산이 은행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모두 법정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자녀 채무 규모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희은은 보고서에 적힌 민준병원의 재정 상태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희은의 계획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버리고 지키려 했던 명예와 돈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희은은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굳은 결의가 담긴 목소리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건물 내가 직접 사겠어. 이제 그들이 나를 불길하다고 무시했던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빼앗길 기회를 주어야지. 단 내 정체는 절대로 노출되어서는 안 돼. 법무팀을 통해 유령 법인인 휴먼 라이프 리모델링을 내세워 입찰을 진행시켜 희은은 곧바로 법무팀을 소집했습니다. 복수는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사업의 영역이자 법률적 승부였습니다. 희은은 경매 절차를 자세히 파악하고 누구도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유령 법인을 세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법인의 이름은 휴먼 라이프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이는 희은이 과거 수선 가게를 운영하며 사람들의 낡은 옷과 마음을 고쳤던 경험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파멸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희은의 이 치밀한 행동은 10년 전 억눌렸던 희은의 분노를 가장 효율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희은은 두 딸의 눈을 보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엄마를 버린 사람들에게 너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보여주마. 그들의 명예가 너희의 이름 아래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희은은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증오를 꺼내
복수의 유일한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증오는 희은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복수의 시나리오가 마침내 실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과 윤 여사의 명예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병원 건물이 마침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희은이 복수의 문을 열 마지막 관문이 열린 것입니다. 희은은 이 경매를 인생의 클라이맥스로 여기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극도로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희은은 법무팀을 통해 세운 휴먼 라이프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의 유령 법인을 내세워 입찰에 참여시켰습니다. 모든 절차는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희은이 직접 모든 입찰 금액을 계산하고 조정했습니다. 희은은 법정 경매 정보지에 유령 법인의 이름이 당당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누구도 10년 전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쫓겨났던 여자가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건물에는 은행과 사채업자들에게 진 수억 대의 잔여 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희은은 이 모든 채무까지도 유령법인이 책임지고 떠안도록 지시했습니다. 사람들은 희은의 법인을 경매에 눈이 먼 초짜나 무모한 투자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은에게 이것은 돈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였습니다. 희은은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희은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그들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었으니까요. 낙찰 당일, 희은은 완벽한 검은색 슈트 차림으로 법원 경매장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경매장 구석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멀리서 전 남편 민준 측 변호사가 초조하게 입찰 봉투를 넣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입찰했지만 희은은 그가 곧 절망에 빠질 것을 알았기에 잔인한 승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매장의 공기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입찰 결과가 발표되고 희은의 유령법인이 민준 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냈다는 사실이 공표되자 민준 측 변호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힘없이 내려놓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탈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절망.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 측은 경매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함과 분노에 빠져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몰락을 두 눈으로 확인한 희은은 조용히 경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희은의 목소리는 낮고 냉철했지만 그 안에는 10년 묵은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낙찰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그리고 소유주 명단에는 이희은 대신 강소율, 강채율의 이름이 올라가게 해주시고요. 건물 소유권은 쌍둥이 딸들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처리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건물의 새 주인이 이희은의 딸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희은은 의도적으로 쌍둥이 딸들의 이름을 소유주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희은이 설계한 복수의 활용점정이었습니다. 민준과 윤 여사는 그토록 때를 이을 아들을 원했지만 결국 그들의 명예의 상징이었던 병원 건물은 그들이 멸시했던 부림의 여자가 낳은 쌍둥이 딸들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희은은 홀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딸들의 이름이 이 건물을 지배할 거야. 당신들의 명예는 그 이름 아래 무너질 거야. 희은의 입가에는 싸늘하고
섬뜩한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새 건물주가 명도 집행 건물 비우기를 통보한 날이었습니다. 전 남편 민주는 경매 결과가 나온 후 며칠 밤낮을 술과 절망으로 지새운 끝에 텅 빈 병원장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름 없는 낙찰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실은 모든 의료집기와 가구들이 치워져 텅 비어 있었고 창밖에 햇살만이 먼지가 흩날리는 공허한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허물어진 것에 대한 절규와 후회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희은이 느꼈을 절망을 이제야 스스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비참했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혔던 병원장실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을 본 순간 민주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설마 당신이? 이희은,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이 무슨 수로, 대체 무슨 수로 이 건물 주인이 된 거야? 민주는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 희은에게 달려오려 했지만 희은의 싸늘하고 압도적인 눈빛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10년 전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쫓겨났던 나약하고 눈물 많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희은은 최고급 디자이너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수백억 자산가의 냉철한 지성과 통제된 분노를 가진 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차가웠고 그 눈에는 단 한 점의 미동도 없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 그리고 모멸감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는 희은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희은은 아무 말 없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민준이 앉아있던 낡은 책상 위에 탁 소리를 내며 던져 넣었습니다. 서류 뭉치 안에는 건물주 변경 계약서와 함께 쌍둥이 딸들의 출생신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궁금해할 필요 없어, 강민준 씨. 당신이 나를 버릴 때 나는 이걸 준비했어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은 없지만 당신의 명예의 상징이었던 이 건물은 이제 내 딸 쌍둥이 강소율, 강채율의 소유가 되었어. 그 말과 출생신고서를 확인한 민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설 힘조차 잃었습니다.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텅 빈 병원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텅 빈 방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숙였고 그의 어깨는 쉴 새 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치는 자의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윤 여사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윤 여사는 희은을 보자마자 경악에 찬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이 빌어먹을 불임의 저주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민준이까지 망가뜨리는구나. 내까지 것이 어디서 우리 재산을 건드려. 윤 여사는 분노에 차 희은에게 달려들어 희은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희은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윤 여사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희은은 이제 더 이상 10년 전의 무기력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몰락을 완벽하게 설계한 승리자였습니다. 병원장실에는 승리자의 냉정한 침묵과 패배자들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울부짖음만이 가득 찼습니다.
희은은 텅 빈 병원장실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 윤 여사와 절규하는 민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모든 분노와 모멸감이 마침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희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윤 여사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용서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강철을 보는 듯 했습니다. 윤 여사님, 10년 전에 저보고 돈만 축내는 식모 노릇이라도 똑바로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대가 끊어진 여자는 당장 꺼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준 그 모멸감은 나를 700억 자산가로 만든 가장 강력한 연료였습니다. 희은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했고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뜨거운 불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축내지 않고 당신들이 평생 일군 전부를 제 돈으로 샀습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준 그 모든 멸시의 대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불길하다고 했지만 그 불길한 여자 덕분에 당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운명은 당신들이 아닌 나를 선택했어요. 당신들이 멸시했던 내 두 딸에게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당신들의 명예는 영원히 땅속에 묻힐 것입니다. 윤 여사는 모멸감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권위를 잃고 앙상한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닥쳐, 내까지 것이 어디서 감히.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훌륭한 의사인데 내 까마귀 같은 입으로 우리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 희은은 윤 여사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억눌렸던 모든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요? 강민준 씨는 자기 명예를 위해 10년 동안 난임병원에서 고통받던 아내를 병적으로 외면하고 쫓아낸 비겁자일 뿐이었어요. 그는 자기 어머니의 폭언 뒤에 숨어 아내의 고통을 방관한 죄인입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데가 끊기지 않는 명예는 결국 돈 앞에서 무너졌고 그 돈을 만들어 당신들의 상징을 파멸시킨 건 당신들이 불임의 저주라며 버렸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는 이제 당신들이 멸시했던 제 딸들의 것입니다. 민주는 희은의 다리를 붙잡고 비굴하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후회와 비참함으로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희은의 치마 끝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희은아,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나도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모든 게 어머니의 압박 때문이었어. 제발 한 번만 나를 살려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겠어? 내가 다 잘못했어. 희은은 민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도 냉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민준에게는 죽음의 선고와 같았습니다. 다시 시작? 당신이 10년 동안 난임병원에서 고통받던 나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기억해요? 여보, 이제 그만해. 엄마 말 들어. 이 말은 내가 당신들에게 돌려주는 마지막 대답이에요. 강민준 씨, 이제 그만해. 내 말 들어. 당신들이 나에게 준 모멸감은 돈으로도 갚을 수 없어. 당신들은 이제 비참함 속에서 당신들의 죄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희은은 민준의 손을 차갑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희은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굴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죠. 이 건물은 명도 집행 후 제가 운영하는 노인 복합센터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 건물에서 일하셔야 할 겁니다.
청소든 자비리든 당신들이 이 건물을 다시 빛나게 해야 할 겁니다. 그게 당신들이 저에게 준 모멸감에 대한 대가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내 딸들의 소유물인 이 건물에서 과거 나에게 식모 노릇이라 했던 그 노동을 하게 될 겁니다. 축하해요. 당신들은 당신들이 나에게 시켰던 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까요. 희은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절규와 민준의 비참한 울음소리는 더 이상 희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10년 동안 희은을 괴롭혔던 모든 고통의 마침표였고 희은의 복수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희은은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영혼은 해방되었습니다.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민준과 윤 여사의 절규는 희은의 귀에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희은의 치밀한 계획과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희은의 마음엔 예상치 못한 공허가 남았습니다. 10년 동안 복수만을 목표로 달려왔던 그녀의 삶. 막상 목표를 이루고 나니 거대한 공허함이 희은을 덮쳤습니다. 마치 오랜 항해가 끝난 후 육지에 내디딘 발걸음처럼 불안정했습니다. 희은은 쌍둥이 딸들 소율, 채율과 함께 그들이 떠난 병원 건물 옥상에 올라섰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그들이 떠나고 텅 빈 초고층 빌딩은 마치 희은의 10년 전 마음처럼 차갑고 공허해 보였습니다. 옥상의 공기는 쓸쓸했고 희은은 난간을 잡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눈물은 복수의 승전보가 아닌 이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위로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과거에 대한 애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어느덧 10살이 되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쌍둥이 딸 강소율과 강채율이 희은에게 달려와 양쪽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의 온기가 희은의 차가운 마음을 천천히 녹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울어요. 이 건물 우리 거예요? 그럼 우리 셋이 같이 여기서 살면 되잖아요. 아빠 할머니가 우리 청소하는 거 도와주면 되겠네요. 소율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채율이는 희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웃는 게 제일 예뻐요. 우리 셋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아이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말은 희은의 가슴을 크게 울렸습니다. 희은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희은은 복수를 위해 싸웠지만 결국 희은 자신을 구원한 것은 돈과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과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은 희은의 모든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희은은 자신이 가장 불길하고 불완전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희은은 완전한 보복 대신 자존과 회복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희은은 복수가 가져다 준 이 건물을 더 이상 증오의 장소가 아닌 구원의 장소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희은은 쌍둥이 딸들과 함께 새 병원을 자신이 구상했던 대로 노인을 위한 복합 요양 및 치유센터로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낡은 옷에 상처를 수선하듯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희은은 그곳에 수선 가게를 운영하며 배운 공감과 정성을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이곳은 희은이 과거 노동 속에서 얻었던 지혜와 깨달음이 결실을 맺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건물 외벽에는 희은이 직접 디자인한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소율 앤드 체율 센터 버려진 생명과 마음을 지키는 공간. 이곳은 이제 누군가의 새 출발을 돕고 억압받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희은은 센터 안을 둘러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희은은 700억 자산가가 되었지만 희은의 가장 큰 성공은 민중과 윤 여사를 파멸시키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희은 자신을 용서하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희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를 끝낸 그날, 희은은 비로소 완전한 해방을 얻었습니다. 희은의 인생은 이제 가장 따뜻하고 희망찬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삶이야말로 희은이 진정으로 원했던 해피엔딩이었습니다.